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금융교육지원단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유흥수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가 성행해서 내 소중한 금융자산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모으고 불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금융 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과 그 피해 구제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사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이루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비롯해서 유사수신, 유사투자자문, 불법 사금융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금융 사기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금융 사기 중에 하나인 전기통신 금융 사기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근원 목소리의 주인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재 수사관의 목소리처럼 음성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전화를 이용을 해서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영어로 SMS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미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 피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 친구라든가 카톡을 통해서 친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그러한 금융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mcam 피싱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채팅을 통해서 교제로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은 야한 동영상을 요구한다든가 또 사진 같은 걸 요구를 해서 거기에 응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공갈을 치거나 해서 사기를 쳐서 돈을 뺏어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보이스피싱, 이거는 뭐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가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성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화로 개인 정보를 뽑아내 가지고 낚시해서 돈을 낚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영어로 쓸 적에는 피싱의 F를 쓰는 게 아니라 PH를 앞에 쓰게 됩니다. 그거는 보이스피싱을 할 적에는 전화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폰에 PH를 갖다가 써서 영어로 쓸 적에는 PH, 피싱이라고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만은 보이스피싱은 생활 용어일 뿐이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모든 것이 다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은 언제 생겼을까요? 보이스피싱은 1997년도에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굉장히 성행을 해서 타이완에서 단속이 심하니까 중국으로 거점으로 옮겨서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이 생긴 것은 2006년도 5월 8일 보이스피싱이 생겼습니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을 해서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은행에 ATM 기계로 나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버튼을 조작을 해서 자기 계좌 앞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피싱은 타이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중국을 건너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타이완, 중국, 한국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성행하는, 세계에서도 많이 성행하는 3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은 나이가 드신, 적어도 60대나 70대가 되신 분들만 많이 당한다. 이런 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40대나 50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오해는 보이스피싱은 배우지 못한 학력이 낮은 분들과 그리고 또 금융을 잘 모르는 분들에 한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공부를 많이 한 법원장도 당한 사실이 있고 금융을 전공하고 금융을 실질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은행원까지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은 아무나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 금액은 뭐 100만 원 내외의 소액 금액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메일에 석유 대금을 보내라고 하는 그 이메일이 들어와서 거기에 속아서 24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날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스피싱 금액이 연간 얼마씩이나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6,720억, 피해자가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후, 2021년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19년도에 비해서 2,300억까지 떨어지고 2021년도에는 1,6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도 지금 많이 진정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되면은 보이스피싱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별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에서 50대가 굉장히 많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첫째,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신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라든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창한 우리말을 쓰고 금융용어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족을 활용한 그 어눌한 한국 말투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형태로 해서 다국적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번째는 꾸준히 그 수법이 발전을 해서 심지어는 전화번호를 변작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연령이라든가 특성, 직업별에 맞추어서 보이스피싱이 날로 그 수법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을 해서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되었으니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다. 나오기가 어려우면 그냥 전화로 조사를 받겠다. 또는 또 통장이 범죄 조직에 도용이 되었으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은행에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을 꼭 찍어서 싼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또는 또 비싼 대출을 싼 이자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몇백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취직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서
예금 통장을 만들게 하고 체크카드를 만들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안심해서 만들어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회사에다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를 탈취한 다음에는 그냥 도망을 간다든가 해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는 택배를 여러분들이 많이 주고받고 하죠. 택배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정정해 달라고 하면서 밑에 전화번호를 쓰거나 파란 글씨로 해서 인터넷 주소를 써가지고 누르게끔 해서 유도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가뭄이 심하다든가라고 해서 그런 시의성 있는 이벤트로 가지고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전화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에 협조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게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장 빠르게 경찰청 112에 하트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해서 사기인 것이 자기가 나름 짐작이 가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욕설 심하게 하면서 나무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상당수 보면은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조용하게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처 방법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 이상한 돈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돈을 찾아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사실상 내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왔으니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기가 임의대로 써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성행함에 있어서는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나름대로 예방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이런 예방책과는 달리 우리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소액결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핸드폰에 소액결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유용하게 쓰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114에 전화하게 되면은 각자 자기 그 핸드폰 개설한 그 통신 회사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신 회사에 소액 결제 시스템을 차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즉석에서 차단을 해주고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액 결제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을 미리서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택배가 잘못됐다, 무슨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달아서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 밑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주소가 써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URL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인터넷 주소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누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글씨로 써 있는 맨 밑에 하단에 있는 URL 인터넷 글씨를 누르지 말라. 누르게 되면은 그분들하고 통화가 돼서 내 정보가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또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참 받지를 않고 좀 의심스러운 전화 같다. 그리고 또 메시지가 좀 내용도 이상하고 나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다. 또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은 보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삭제를 하고 차단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화를 받게 되면은 무슨 전화인지를 가려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전화번호를 인식을 해주는 그런 앱들이 있는데 전화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사기가 많았었던 전화입니다. 라는 등의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후가 됐건 콜이 됐건 하나 정도 탑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을 그냥 당했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구제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제일 먼저 경찰청 112에다가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은행에다가 전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은행에다 전화를 하면은 대표 전화를 통해서 ARS를 통해서 여기로 돌려라 저기로 돌려라라고 해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112를 전화를 하게 되면 은행하고 하트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 연결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그 다음에 경찰청 연결한 다음에는 은행에다 연락을 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을 찾아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바랍니다. 그거는 문서로 발급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은행에는 이제 구두로 이미 자기가 지급정지 신청을 해놨죠. 근데 그걸 14일 이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하고 피해 구제 신청서를 14일 이내에 은행에다 제출해야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14일이 넘도록 은행에다 이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지급정지 효력은 그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구두로 신청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반드시 두 가지 서류를 첨부를 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 입금을 받은 은행에서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채권 소멸 공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다가 채권 소멸에 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2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로 환급금을 결정을 해서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주면은 은행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해준 환급금 비율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을 돌려주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간대포통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인간대포통장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본의가 됐건 아니면 본의가 아니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보이스피싱 내지는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람을 인간대포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대포통장은 모두가 처벌이 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인간대포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 같은 거를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직을 하지 못한 취준생들한테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수금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보이스피싱 녹음을 하게끔 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부러 알고도 보이스피싱의 조직에 가서 가담을 해서 조력을 했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또 고액 알바를 해가지고 수금책 정도로 돈 좀 받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 그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수금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직위와도 상관없고 그 기간도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고의로 가담을 했느냐 아니면 고의가 아니냐에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사기에 연루가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남한테 통장을 빌려준다든가 혹은 또 팔았다든가 혹은 또 어떤 사람이 내 통장을 나도 모르게 훔쳐갔다든가
피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딴 사람의 통장을 갖다가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이스피싱을 전화로 해서 이제 사람을 유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보내잖아요. 돈을 보내게 되면은 그 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가 돈을 갖기 위해서는 그 불법 조직이 그 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통장 내지는 계좌번호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 통장이 굉장히 보이스피싱 조직들한테는 기차역으로 말하면 정착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가 금융사기 조직에 악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에 내 통장이 악용되어 있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에 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적으로 내가 송금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송을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금융거래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첫째, 금융전산망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예금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 거래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창구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 대출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도 어렵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도 거절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최장 12년간 거래를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빌려줘 가지고 범죄,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이 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고의적으로 남겼던 아니면 내가 모르게 내 통장이 악용이 되었건 간에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가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통장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제도권 금융업자, 사금융업자의 특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그 초반에 금융사기, 금융감독원이 보는 금융사기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있다. 보이스피싱을 위주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있다. 두 번째, 유사수신이 있다. 세 번째, 유사투자자문이 있다. 네 번째, 사금융업자, 사채업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비제도권 금융업자, 다시 말씀드려서 유사수신이라든가 유사투자자문, 사금융업자, 사채업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금융업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정부로부터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 인가를 받지 않고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를 던져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실패를 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금융업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죠. 근데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을 그러면은 믿어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원천 무효행위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원금 및 수익 약정 보장을 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하다는 원천 무효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원금 및 수익을 원래 썼던 약정대로 자기가 받았다고 해도 그 업자가 자기 잘못에 불구하고 다시 돈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금융회사가 다시 반환을 요청하게 되면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노 프리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200%, 300%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맡긴 1억 원은 언제든지 평생 보장을 해준다.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은 생판 모른 나한테까지 연락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런 좋은 상품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 독식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현혹돼서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상품이든 간에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이 곧 사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원금 및 수익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금융 상품은 원금이 보장될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은행에서 파는 예금과 적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파는 상품은 모두 원금이 보장되는가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예금과 적금을 제외하고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은행에서 보험 업무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도 보험회사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다고 해서 전체가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펀드 같은 거는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원금을 깨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을 믿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금 및 수익 보장 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일까요? 이런 회사들은 비제도권 금융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제도권 금융업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설로 회사를 만들어서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용어도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업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첫째,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예금이든 적금이든 부금, 예탁금, 회비 명목으로 해서 금전을 수입을 하는 거야. 금전을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다. 사설 금융업자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 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자기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거나 사업이 안 돼서 망했거나 하게 되면은 한 푼도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금융 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일정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터넷 카페로 혹은 또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걸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회원제로 해서 돈을 받고 블로그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 진행자가 또 떴다방을 뭐 운영을 한다든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투자를 해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거의 사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이걸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보호하거나 정부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고된 회사들이 2,000개가 넘는데 이거는 선언적으로 주의하라는 뜻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신고를 받고 있을 뿐이지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데 조력한다든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금 보장한다. 또 단기간 내에 200%, 300%의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기로 간주하십시오.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기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자문업자가 비제도권 금융으로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여의도에 금융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현란하게 QR코드 체크하면 현금 30만 원을 준다. 입장만 해도 30만 원 준다라고 하는 이 광고지가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주워 봤더니 이러한 것들을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금융투자 자문업자들이 투자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한 행위입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 2명을 모델로 썼는데 이것이 전부 그것 자체가 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금융 사기 중에서 금융감독원이 보는 그 금융 사기가 4가지가 있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에는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룬다. 두 번째, 유사수신이 있다. 이거는 비제도권으로서 금융사기에 해당이 된다. 세 번째,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있다. 이것도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비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비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에 관한 영업허가를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수익으로 또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를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법 사금융에 어떤 피해들을 보고 있는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비제도권 금융업자하고 금융거래에서 생기는 불법 행위, 금융 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신용도가 다 높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1차로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제2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캐피탈 회사라든가 이런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자가 은행보다는 약간 비싸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못 가고, 제2금융권에도 가지 못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라든가 전남도청이라든가 광주시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부업체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자를 책정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법정 최고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정부가 정해준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한도는 66%까지 갔었는데 2021년 지금 현재까지도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제1금융권도 못 가고 신용도가 이제 제2금융권도 못 가고 대부업체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빌려 쓰게 되면은 최대 금리 20%를 주고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선량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자 66% 하던 거를 20%까지 떨쳐놓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잘된 그 제도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도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로 이제 이거를 낮춰놓으니까 대부업체는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까다롭게 하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심사를 거쳐서 100만 명한테 대출해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20%로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부실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보다 더 못한 20% 이자도 받지 못하고 사금융업자, 사채업자한테로 가는 경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자를 낮춰놓으니까 거기에서도 받지 못하는 아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급전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채업자로 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출 난민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채업자가 됐건 대부업자가 됐건 간에 대부업자는 20% 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만은 일반 금융업자들이 20% 이상 사채업자로 해서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급한 사람들은 20% 더 이상의 이자를 주고도 쓰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채업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게 당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저축은행 이런 데는 대출 상담사라고 하는 대출을 이렇게 연계해주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은행에다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출 중개업자가 새로 생겼는데 이분들을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은행에 소개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수수료를 대출 중개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대출 수수료를 중개업자가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직접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 중개업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그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금융업자, 사채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사채업자들한테 빌려 썼거나 아니면은 은행에서 빌려 썼거나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는 대부업자한테 빌려 썼을 경우에 이제 돈을 갚지 않게 되면은 대출 상환을 하라는 그 독촉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돈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채권 추심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그런 채권들도 가서 당신 돈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간에 밤낮으로 전화를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공갈을 치거나 협박하는 그런 전화들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금융감독원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낮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낮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에
2번 이상 못하게끔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화를 하거나 하루에 2번 이상, 대낮에 2번 이상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빚을 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개인 생활까지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을 제3자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고 제3자한테 돈 빌려간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에 2번 정도 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폭언하거나 공갈치거나 또 공포심 유발하거나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다가 돌려막기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아들 돈 갚으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돌려막기 해서 카드깡 시키거나 하는 것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각별히 주의하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2P라고 하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는 것이 최근에 생겼는데 이거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 활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묶어주는 그러한 금융업인데 이것이 사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2P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한동안 그 광풍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정부에서 보호가 되지 않은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상화폐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금융사기 없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서 여러분들 자산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